오늘은 미국 중앙은행 페드의 20년 이상의 발자취를 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한번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항상 중요시하는 큰 그림이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장기간 동행할 수가 있겠죠. 어제 미국 증시가 빠그러지면서 전 세계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었고 그 부분이 한국 증시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면서 셀트리온 또한 17만원, 그쵸? 18만원을 깨게 됐던 그런 차트가 나오게 됐죠. 먼저 시장을 바라봤었을 때 유동성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중앙은행의 나스닥 20년 가까운 차트를 보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과거가 역사가 중요하다. 그 부분을 통해서 현재를 직시를 하고 앞으로를 예측하면서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대응하면서 앞으로 우직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미국 중앙은행이 3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올해 3번, 그리고 테이퍼링을 조기에 축소를 시키고 거기에 더해서 대차 대조포, 축소까지 진행을 한다. 양적 긴축까지 돌입을 하겠다. 그 시점이 땡겨줄 수 있다. 그 말을 하면서 시장이 출렁거렸습니다. 그쵸? 시장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죠. 근데 자, 앞으로 연준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첫 번째, 과거 속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04년도에서 2006년도, 2008년도하고 이때랑은 제가 항상 언급드렸죠. 다른 세상이다. 연준도 다른 세상, 그리고 전 세계 금융시장도 다른 세상으로 접어들어갔다. 2004년도에 연준이 금리가 1%에서 2006년도에 무려 17번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1%에서 고점이 5.25까지 쉬지 않고 한 번 연준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끝까지 올렸다. 이 부분을 시장은 두려워했었는데 2008년도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자고요. 2008년도에 베어 스탠스, 그죠?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가 무너지게 되면서 전 세계 미국발 금융 위기가 오게 되죠. 그리고 그때 연준은 바로 제로 금리, 5%였던 5.25였던 금리 상단을 0%로 제로 금리에 낮추고 나서 세 차례에 걸친 양적 완화를 하게 됩니다. QE를 전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죠. 그리고 전 세계는 드디어 양적 완화의 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때 풀었던 돈이 4조 5천억 달러였었어요. 그쵸? 4조 5천억 달러. 엄청난 돈이 전 세계에 풀리게 됩니다. 미국 중앙은행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고 나서 쭉 달려나가요. 달려나가다가 2011년도에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왜? 미국발 금융위기에 의해서 없던 재정을 갖다 풀었기 때문에 유럽의 곳간이 비어나가게 됐죠. 그리고 이때 증시는 다시 한번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쭉 다시 극복을 해나가면서 다시 한번 쭉 달려나가요. 그러다가 14년도에 자넷 옐런, 지금 미국 재무장관인 이때 미국 연준의 중앙은행장으로 첫 부임을 하게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한번 보내게 되죠. 이때 실수라는 말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중요한 건 시장이 한번 크게 휘청입니다. 크게 한번 휘청이요.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휘청이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금리 인상을 못했다. 그리고 15년도에 결국은 금리 인상 한 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을 한 번 하게 될 때마다 이렇게 휘청이게 된다는 거죠. 시장이 크게 한 번 휘청이었다. 그리고 16년도에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한 번에 그치게 됩니다. 금리 인상 한 번. 이때 영국발 브렉시트와 상하이 밀약, 중국을 비롯해서 신흥국 증시와 환율이 요동을 치면서 전 세계 증시가 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금리는 2015년 한 번, 2016년 한 번에 그치게 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로 전환하게 되면서 경제 펀더멘탈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변환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펀더멘탈의 상승이 있었고 2017년에 3회를 인상하게 되죠. 그리고 18년도에 4회를 인상하게 됩니다. 총 9번의 금리 인상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4회 인상을 하게 돼서 금리가 한번 쫙 증시가 한번 빠그러집니다. 이때 미국 중앙은행의 최대 상당 금리는 2.5%였어요. 상단까지 올리고 나서 드디어 증시가 빠그러지죠. 빠그러지니까 어떻게 되죠? 금리 인상 중단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 우리는 무엇을
그려볼 수 있고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연준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시장이 한번 금리 인상을 할 때마다 요동을 치죠. 그러면 연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죠? 그리고 15년도에 한 번씩 출렁일 때마다 금리 인상, 결국 시장과 소통을 하면서 늘 모니터링을 했다. 2008년도 이전에는 금융시장, 증시를 신경 쓰지 않고 쭉 끝까지 올리면 한 번 올리면 끝까지 올렸다. 그런데 지금은 2008년도 이후에는 14년도에 금리를 올리려고 했는데 못 올렸다. 왜? 전 세계 증시와 금융시장이 흔들리니까. 2015년도에도 결국 한 번에 그쳤다. 왜? 이렇게 확대를 보면 변동성이 상당히 컸다. 금리를 올려고 했더니 시장이 출렁였기 때문에 결국은 한 번 올렸다. 이때가 바로 금리 인상 시발점이었던 첫 초기입니다. 결국 그래서 16년도에도 금리를 올리고 싶었지만 한 번에 그쳤다. 왜? 시장이 이렇게 한 번씩 출렁였기 때문에. 그래서 늘 시장을 모니터링 해왔다. 이때 상하이 미락과 2016년도에 상하이 미락이 있었죠. 전 세계 신흥국들, 중국을 비롯한 위안화의 엄청난 약세로 인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다 휘청이게 됩니다. 상하이 미락을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모여서 하게 되죠. 그리고 영국발 브렉시트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던 그 시기이죠. 그래서 결국은 1회에 그치게 되었다. 결코 연준은 금융시장과 증시와 자산시장을 좌시할 수가 없다. 2008년도 이전엔 그렇지 않았지만 8년도 이후에는 좌시할 수 없는 그런 흐름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바로 팩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안을 보자고요. 여기도 금리 인상 마지막이었어요. 중립금리라고 하죠. 인플레도 디플레도 없는 사실 멋지게 중립금리로 포장을 했던 부분이고요. 금리 인상의 상단입니다. 실물 경제가 자산시장이 버텨낼 수 있는 금리의 상단, 바로 중립금리라고 할 수 있는 2018년도의 금리 2.5%까지 올렸더니 시장이 박살이 나게 되죠. 이때 18년도에 박살이 나게 되고 전 세계의 증시가 휘청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금리 인상 중단을 실시하고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 중단. 이때도 금리 인상 중단. 초기였었죠? 그쵸? 이렇게 우리는 과거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의 유추해 보자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런 말이 나왔었죠? 금리 인상 3회. 조기 실시될 수 있자. 테이퍼링이 2배 빨리 돼서 조기에 테이퍼링이 축소가 될 수 있다. 중지가 될 수 있다. 그에 더불어서 하나 더 떠서 대차대조표 축소가 이것 또한 조기에 진행될 수가 있다. 자, 이것까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 전에 먼저 현재를 유추해 보자고요. 2020년 금리 상단 2.5에서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자 바로 연준은 나서게 됩니다. 2.5%였던 금리 상단을 바로 0%로 제로금리로 낮추게 되죠. 그리고 무제한 양적 완화, 엄청난 통화정책과 전 세계 정부의 재정정책이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바로 증시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바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드디어 금리 인상, 첫 금리 인상에 들어가고 있다. 그쵸? 그리고 바로 대차대조표 축소가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테이퍼링 조기 중단, 2배 속도를 올려서 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무엇을? 이제 초기에 처음에 돌아가고 있으며 연준이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2015년도, 14년도, 16년도, 이때 17년도, 그리고 18년도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이때는 금리 못 올렸다. 처음 인상이 15년도 한 번, 16년도 한 번, 17년도 3번, 18년도 4번을 올렸다. 그리고 지금은 처음에 와 있다. 이 시점 처음에 와 있고 결국 대차대조표 축소 하는 규모를 4조 달러까지 속도를 굉장히 빨리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시장에서 언급을 했어요. 저는 여기에 의문부호를 붙입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왜? 2008년도 이전에 연준의 자산 규모는 8천억 달러였었어요. 그러고 나서 4조 5천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그런 QE, 양적 완화를 실시하게 됩니다. 미국채와 MBS, 모기지 저당권을 매입하게 되죠. 그리고 2017년도에 바로 양적 규모를 축소하게 되고 19년도에 바로 3조 8천억 달러까지 1조 달러도 못 줄였다. 그리고 나서
바로 여기서 다시 무제한 양적 완화를 돌리게 되면서 정리할게요. 좀 복잡하죠? 다시 한번 4조 5천억 달러에서 연준의 자산 규모가 4조 5천억 달러에서 8조 8천억 달러까지 증가하게 된다. 중간에 줄였다. 17년도에 시작을 해서 19년도에 3조 8천억 달러까지 연준의 자산 규모를 줄였다. 택도 없다. 1조도 못 줄이고 나서 8조 8천억까지 늘렸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의해서. 그럼 연준이 8조 8천억 달러에서 과연 4조 달러를 줄일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 처음 시발점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긴축의 처음 시발점에 들어와 있다. 연준은 절대 2008년 이전과는 다르게 시장, 금융시장, 그리고 실물경제, 물가와 고용, 그리고 자산시장을 다 좌시할 수 없다. 특히 2008년도 이후에는 자산시장과 주식시장과 상당한 많은 소통을 해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절대 그렇게 급하게 올릴 수 없다. 시장을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체킹해야 될 것은 그럴 때마다 시장은 변동성이 늘 확대되었다. 그 변동성을 우리는 받아내면서 동행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 변동성은 15년도에 이런 변동성, 16년도에 이런 변동성, 그쵸? 이런 변동성은 우리가 예측을 하고 감내를 해야 된다. 그리고 18년도에 고점, 이거는 금리의 마지막 상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차대조표가 동시에 진행됐었던 그 시기, 그래서 이때 바로 빠그러지게 되죠. 여기까지는 한참 남았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큰 그림에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한다. 미국 중앙은행 20년의 발자취를 보면서 우리는 큰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준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이 받아줘야 결국은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고 대차대표 축소도 결국은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미국 2006년도에 금리 인상 상단이 바로 5.25 그리고 제로금리 그리고 2018년도 2.5% 그리고 다시 한번 제로금리. 과연 금리 인상 상단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올리더라도 저는 크게 못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시장에 대한 펀더멘탈이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올릴 때마다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흔들릴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체킹해봐야 된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실물경제 지표, 특히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죠. 80만. 그러나 이 부분도 팬데믹이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실물 고용 지표, 그래서 PMI건, 고용 지표건, ISM 제조업 PMI건, 서비스의 PMI건, 고용 지표건, 실업률이건, 그쵸? 물가이건. 계속해서 특히 인플레이션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글로벌 공급 병목 형상, 한국의 배가 정박해 있죠.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상기후, 그리고 탄소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구가 현재 아픕니다. 그래서 디지털의 세상으로서 0과 1의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백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 첨단 산업의 자국 보호 정책, 디지털 데이터 확보 전쟁과 선점 전쟁, 양적 완화와 재정 정책, 상당한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의 이면에는 말이죠. 그래서 이 지표들이 언제든지 유동적이다. 지금은 지표가 인플레가 급등하고 있고 이거는 저도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이면에 나오는 실업률, 그리고 고용,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언제든지, 그리고 PMI, 이런 실물 경제 지표들이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연준은 언제든지 다시 말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한다. 자산시장 또한 특히 증시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참고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케노라 3.8만 명 투약. 이부실드는 아직 계획 없어. 내용을 보니까요. 레케노라가 38,001명의 환자에게 투약됐다. 그래서 레케노라준 236개 병원에서
38,001명의 확진자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렘데시비르도 언급이 되었고요. 혈장치료제, 지금 임상시험 목적 외 치료 목적으로 49건이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이다. 다음 주 먹는 형태인 경구용 치료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예정이다.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76만 2천 회분, 머크의 몰루피라비르는 24만 2천 회분, 총 100만 4천 회분을 성구매 계약했다.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체 치료제가 좀 더 조기에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한 그런 부분이겠죠?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체 치료제인 이부실드에 대해서는 예방주로서의 승인을 받았고 치료제로서는 임상시험과 허가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어떤 이점이 있는지 검토 중인데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레키노라가 38,000명이 투약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먹는 치료제 참 답답한 부분이에요. 중대본 무증상자 자가진단 키트 검사 확대, 위험도가 높으면 PCR 검사를 하겠다.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 주기적 검사 등의 자가진단 키트를 우선적으로 적용을 검토하고 자가진단 키트에서 양성이면 PCR을 재검사 방식으로 보완적으로만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자가진단 키트가 조금 더 보편화돼서 확대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죠. 아마존에서 우리 셀트리온의 자가진단 키트가 바로 품절이 되고 있고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 브리핑에서 변이로 인해서 더 많은 환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검사 체계를 바꾸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같이 마련하겠다. 15분여 만에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방법이다. 약국 등에서 판매하고 자가검사 키트와 동일하다. 그리고 결과만 참고를 하고 양성 확진자에 한해 PCR 재검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자가검사 키트가 확대가 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아마존 입점하고 품귀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셀트리온, SD바이오, 자가진단 키트 미국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없어서 못 판다. 이 부분을 숫자로서 지금 찍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셀트리온의 캐시카우로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명지병원 재택치료센터 1개동 레키노라주 주사제 투여유의 사용. 그래서 이 부분이 기사로 나왔던 부분이죠. 명지병원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개소식. 그래서 우리 부스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명지병원에 설치된 MCM은 한국 카이스트가 개발한 최신 3세대 모델로 음악과 환기를 중앙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전 병실과 병동에 개별 화장실이 있고 인터록이 적용되어 있다. 2개 MCM 병동 중 1개 병동은 산소치료가 필요한 2명의 환자를 위한 단기 입원실로 다른 하나는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 치료 및 투여를 위해 사용한다. 그래서 명지병원에 지금 우리 항체 치료제 이 계속 투여가 되고 있다는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 치료를 위해 투여를 위해 사용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대한민국 국보급 램시마 SC 셀트리온 보물 유플라이마. 램시마 SC가 국보급이고 유플라이마는 보물이다. 인생이 흐른다. 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요즘 좋은 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좋은 글과 자료를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지금은 희망이 더 많이 필요하죠.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시간의 차이만 발생을 할 뿐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단 시간의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실적이 2019년도에서 20년 성장폭에 대비해서 21년도 성장폭이 첫 번째로 정체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그 이유 첫 번째. 그리고 증시의 변동성 이 두 번째 요인입니다. 그리고 감리 이슈 이 부분이 끝나게 되면 바로 3사 합병이 진행될 수가 있겠죠. 3사 합병이 되면서 또한 한 번의 모멘텀이 될 수 있으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건 결국은 펀더멘탈입니다. 기업 가치의 상승. 셀트리온이 만들어낸 제품 하나하나에 결국 이런 제품들이 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결과물 그리고 숫자 그 부분을 주가에서 반영되는 것이 투자의 저는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의 레키노라가 신약으로서 개발을 전 세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에 대한 중환응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허들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흡입형 항체 치료제로서 대안으로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 우리가 준비되어 있던 모든 제품들 그리고 나오고 있는 라인업들은
전혀 문제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단 헬스케어의 직판의 성장통을 겪으면서 숫자에 대한 부분과 지금 현재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전 세계의 병원 시스템에 대한 과부하 첫 번째가 있겠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직판에 대한 성장통. 그래서 램시마 SC와 유플라임에 대한 숫자로 만들어내는 부분이 약간은 시차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분이 램시마 SC와 유플라임하는 숫자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저는 확실성의 영역이었다 보고 있습니다. 그만한 제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정말 탁월한 제품들이죠. 그래서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FDA 신약 승인 2030년 8년까지 20년간 독점 의약품 램시마 SC 램시마가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죠. 램시마 SC는 유럽에서 바이오 베터 레미케이드의 세계 최초 SC 제형이기 때문에 38년까지 미국에서 독점적으로 신약으로서 시장을 보장받고 그리고 20년간 그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이오베터 프리미엄 시밀러 승인 고가 의약품 비싼 돈 주고 병원에서 정맥주사 맞겠습니까? 간단하게 해서 집에서 피하 주사 맞겠습니까? 똑같은 램시마 SC 선택은 확실합니다. 비싼 돈 주고 2시간 정맥주사 맞을 사람 없습니다. 유럽 출시 판매 부진 왜 하고 있을까요? 모든 약품은 의사 맘대로 처방전을 바꿀 수 없습니다.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처방 가능합니다. 그래서 런칭 기간 6개월, 스위칭 기간이 필요합니다. 유럽 출시 후 77% 환자가 램시마 SC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판매 역시 전분기 대비 상승.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유럽은 멘붕 상태. 개인은 맘대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몇 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고 코로나가 램시마 SC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팩트는 2023년부터 미국 시장 출시됩니다. 2023년 기점으로 생각을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23년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겠죠? 24년 그 기점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 매년 매출 10조 기대한다 합니다. 청주 공장이 램시마 SC 전용 공장 완공입니다. 램시마 SC 3개가 알게 되면 코로나 진정되고 비싼 돈 주고 병원 가서 정맥주사 2시간 투여할 환자는 없습니다. 있으면 바보입니다. 그냥 누구나 병원 및 약국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간단하게 피하주사 20초면 끝납니다. 램시마 SC 선택할 수가 있겠죠? 셀트리온의 능력은 최고입니다. 바보들이 아닙니다. 매년 매출 10조 기대하고 700억 투자해서 램시마 SC 전용 공장까지 완공했습니다. GMP 허가 승인 받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발목을 잡고 있지만 한 번씩 매출 상승하면서 나가면 됩니다. 시간은 셀트리온 편입니다. 2023년 미국 시장 출시하고 넉넉 잡고 5년 후 세계 의약품 55조 이상 램시마 SC 독주 가능합니다. 그래서 램시마가 그 모습을 미국에서 보여주고 있죠. 이미 점유율 급증하고 있어요. 램시마가 23%, 유럽 시장 점유율 56%. 램시마 판매 가격 낮춰서 세계 시장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왜일까요? 왜 싸게 램시마 점유율 확장을 할까요? 이게 셀트리온의 무서운 계획입니다. 램시마 기존 환자를 램시마 SC로 런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훗날 램시마 SC의 가치를. 프랑스에서 임상 진행 중 교체 처방 가능하게 됩니다. 레케노라보다 수십 배 더 가치를 가진 셀트리온의 보물 중 보물, 램시마 SC. 판매 부진하다 코로나 상황을 보시면 이해되시나요? 지금 일반 환자들은 마음대로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판매는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진도 우리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부진이지 3분기까지 유럽 7개국 판매 금액 1,500억 판매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최소 3배 매출 가능합니다. 세계시장 23조 블록버스터급 의약품 유플라이마. 세계 최초 고농도죠. 휴미라보다 더 좋은 신약 시판을 합니다. 그리고 구연산염 제거해서 지금 통증을 줄였죠. 최소 2년간은 유플라이마 독보적인 의약품입니다.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개발 성공, 고농도 퍼스트 무버 유플라이마 개발 성공. 그렇죠? 그래서 자가홈 진단키트 이제 주시하고 있죠? 이 부분이 현재 레케노라로 한 부분을 어느 정도 조금은 대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손절 구간은 지났습니다. 성공 투자는 주식수가 결정합니다. 오늘이 저점이 아니다 생각하세요. 초조하면 실패합니다. 주가는 숫자에 불과, 통장에 돈이 찍혀야 손실입니다. 오늘도 많이 주가는 떨어지고 있네요. 희망을 잃어가는 주주님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절망은 슬픈 일입니다.
부디 희망을 잊지 마시고 이겨내세요. 그래서 요즘 좋은 글을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인생의 흐른다님께서. 이런 분들이 사실 싱크풀, 우리 주주님들의 글을 많이 적어주셔야 되겠죠. 셀트리온의 큰 그림, 항상 말씀드리죠. 제품 6개에서 2030년까지 24개의 제품들, 한 개 한 개가 최소 3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서 20조 이상의 제품이 퍼스트 무버 또는 우리가 출격을 앞두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셀트리온의 매출은 2조입니다. 과연 2조 근방에서 3, 4년간의 박스권, 언제까지 박스권에 뚫려 있을까요? 또는 저점 대비 반토막 나 있다. 그 이상 나 있죠?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정고점을 뚫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부분은 확실성의 영역이다. 왜? 이미 항체 바이오시밀러의 라인업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그리고 램시마 SC 얘는 유럽에서 이미 바이오베터를 출시를 했고 직판을 통해서 확인을 해 나갈 것이며 미국에서는 38년도까지 독점적으로 권한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 캐파가 증설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직판을 통한 성장성 확대와 케미칼의 확대와 합병을 앞두고 있다는 부분이죠. 큰 그림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단 지금의 이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본업에 충실하면서 여유,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